자, 8.16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6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그 어떤 원소에 대해서 중성 원자가 현재 17개, 지금 17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중성 원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온 상태가 아닌 어떤 중성 상태에 대한 원자가 있는데 7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주기율표를 참고하지 말고 그 원소에 대해서 바닥 상태, 그러니까 A번 같은 경우는 그 원소의 바닥 상태에 대한 전자 배치가 어떤 건지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소를 분류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류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 분류로 일단 한번 구분을 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가 반자기성인지 상자기성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결정하시오라고 총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중성 원자에 대해서 17개의 전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중성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 먼저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성 상태에서의 17개 전자. 그러니까 좀 더 말하게 되면은 중성 상태일 때 전자의 개수는요. 다시 한번 말하게 되면은 그 양성자의 개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중성 원자에서 전자의 개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은 얘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전자 번호, 그 원자 번호가 얘기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중성 원자의 17개 전자를 갖고 있다고 썼을 때 원자 번호가 17번이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요. 7번 원자 번호를 갖고 있는 원소는요, 그러니까 염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주기의 17쪽인 염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염소다라고 꼭 규정을 지어서 얘기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에서는요. 어차피 전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전자 갖고 여러분들은 먼저 전자 배치를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 배치를 17개 전자를 갖고 전자 배치를 시켜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전자 배치를 가져보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비탈에 대해서 차례대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거든요. 1S에서 2개, 그 다음에 이제 2주기로 넘어와서 2S 2개, 그 다음에 EP6, 일단 여기까지 해서 총 10개가 됩니다. 아직 7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개도 더 한꺼번에 채우시면 되는데요. 이제 2주기까지는 다 채웠으니까 3주기로 넘어와서 3S2, 그 다음에 3P, 5. 이렇게 해서 총 7개까지 해가지고 그 17개 전자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7개의 전자에 대해서 바닥 상태에 의한 전자 배치를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 그 원소를 분류하시오라고 되어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최외각 전자를 보시게 됐을 때 지금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외각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말하면은 뭐 원자과 전자 7개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그 할로젠 원소라고도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17쪽인 원소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17쪽 원소다라는 거. 그걸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원소를 분류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라는 건지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너무 광범위해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라고 하는 건지 막 뭐 정형 원소인지 아니면 뭐 전이금속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비금속인지 아니면 뭐 금속인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종마다 특성이 있는 알칼리 토금속이라든가 알칼리 금속이라든가 할로젠, 비활성 뭐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건가? 뭐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분류를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대충 분류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해당 친구 같은 경우서는 17쪽일 거고 뭐 3주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에 속할 것이고 최외곽 전자를 7개에다가 뭐 전형 원소일 것이고 비금속일 것이다 라고 까지만 분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라는 건지는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잘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이 중에서 분류해 보자 한다면은 뭐 17쪽 할로젠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분류하자라고 한다면은 할로젠 뭐 17쪽 할로젠 비금속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전형 원소를 말하는 건지 이렇게 뭐 비금속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비번은 그렇게 해서 한번 원소를 좀 분류를 시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서는요. 그래서 이 전자가 17개인 이 원소 같은 경우서는 반자기성이냐 상자기성이냐 그 묻고 있는데요. 이 반자기성이냐 상자기성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자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홀전자 유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 중에서 홀전자가 있을 때 만약에 홀전자가 존재를 해요.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만약에 홀전자가 있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여러분의 상자기성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홀전자가 없어. 쌍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기어져 있거나 홀전자라는 게 아예 없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반자기성 라고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전자배치를 했을 때 이제 3P5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이 3P5. 그래서 이 3주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은 이제 3S 얘가 위아래로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3P5비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홀전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홀전자라고 불러요. 짝을 이루지 않는 친구들, 혼자 있는 친구들, 이제 모솔로 되어 있는, 혼자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의 전자를 홀전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3P 오비탈에 지금 홀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상자기성이냐 반자기성이냐 그래서 그 자기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해당 친구는 상자기성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8.16번 문제에 대해서요. 그 정답을 좀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해당 원소에 대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같은 경우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s2, 2s2, EP6, 그다음에 3x2, 3s2, 3p5까지 여러분들이 배치를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원소를 분류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여기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잘 선택해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는 일단 뭐 17쪽 할로젠 원소다, 할로젠 뭐 비금속이다 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서는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상자기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지만은 반자기성이랑 상자기성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에서도 가끔씩 보시겠지만은 무기화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자기성 같은 경우서는 홀전자가 없을 때, 홀전자가 만약에 있으면 상자기성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16번 문제 풀이 이렇게 더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8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A부터 F까지 다양한 종류들에 대한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전자 배치에서 원자들에 대해서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쌍들을 이제 짝 지어서 얘기를 해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풀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A, B, C, D, E, F에서 서로 짝이 되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건이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것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어떤 개념인 거냐면요. 족에 대한 개념입니다. 족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말은 즉 같은 족끼리 엮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갖고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주기율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와 족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 잘 인지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족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냐라고 한다면요. 아마 근데 대학 화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딱히 뭐 개념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막 대학교 오셔서 화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같은 족이라는 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최각전자가 같은 최각전자가 동일하거나 그러니까 좀 더 다시 한번 또 말하게 되면은 그, 그 뭐라고 해야지? 최각전자 말고 또 있거든요. 원자과 전자 그래요. 원자과 전자 얘들이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엮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 최각 전자 위주로 비슷한 애들끼리 엮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각 전자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얘기해보면 되냐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이제 마지막 주기에 대해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대학 그 기초 대학을 보고 이게 기초 내용 그 과정들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요. 그거의 한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좀 S와 P오비탈을 좀 보시면 돼요. S와 P오비탈에 대해서. 뭐 좀 추가적으로 D오비탈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요. D오비탈도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할 텐데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서요. 근데 이제 웬만한 일반적으로는 S와 P오비탈 한정에서만 얘기를 해보게 될 거예요. 일단 이게 어떤 얘기인 건지 문제 같이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은 우리 그 마지막 주기라 한다는 거는 주양자수 있죠. 주양자수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전자 개수를 조금 얘기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각각마다 일단 A부터 F까지 그 해당 전자 배치에서 최각전자는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A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1S는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2S를 보시게 되면은 2개와 5개, 총 7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A번에 있는 전자 배치에 대해서 최각전자를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최각전자가 현재 7개 정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1S는 채워져 있고 2S가 지금 한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그러면은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주기가 2주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자의 개수 1개. 그래서 B번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 배치는 이제 최각전자가 1개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요. 1S는 일단 당연히 채워져 있고요. 2S, EP6 다 2주기까지 다 채워지긴 하지만은 지금 마지막 주기에 대해서 10번 전자 배치에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친구는 2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주기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전자들에 대한 개수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2개, 6개 있기 때문에 총 다 합해서 8개에 대한 그 체각 전자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D번은 보시게 되면은 1S 채워져 있고 2S 채워져 있고 2주기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주기를 보시게 될 텐데 3주기가 지금 A와 비슷한 형태로 S, P 이렇게까지 해서 P오비탈은 아직 안 채워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 주기가 3주기로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3주기에 해당하고 있는 각 전자들에 대한 개수를 다 합쳐보시면 되겠습니다. S 채워져 있고 2개, 그 다음에 P오비탈 5개. 그래서 2 더하기 5, 총 7개의 체각 전자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 이렇게 인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요. 2번 같은 경우는 1S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ESP 채워져 있고, 3S, 3P 채워져 있고요.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4S라는, 그러니까 4주기라는 친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 배치를 보게 된다면은 4주기가 마지막 주기이기 때문에 4주기에 해당하고 있는 전자 개수를 해보시게 되면 한 개밖에 없어서 한 개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번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F번 같은 경우는 지금 1S, 2S, 2P, 3S, 3P까지 다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4S, 3D, 4,
P6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최각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느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마지막 주기에 존재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4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4주기일 거란 말이에요. 1, 2, 3, 4주기 중에서 4주기 가장 밑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4주기에 해당하고 있는 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3D가 있긴 한데요. 4S, 4P에서 사이에 3D가 적혀 있긴 한데요. 이 친구는 3주기에 적혀 있는 친구다 보니까요. 전이금속에 있는 친구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서 얘는 그 체각전자에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이쪽 반열에서는 살짝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전자별체를 갖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NS 그리고 N-1 D 그리고 MP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때 N은 주양자 수고요. 이러한 전자배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웬만하면 이 d 오비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다 꽉 차 있기도 하고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제 스킵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이 P가 없으면 P 오비탈이 없으면은 또 이것도 나름 다른 케이스에 대한 얘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이거 관련된 문제 있으면은 제가 다시 그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다라면 이때에 대한 이제 체외각전자도 바로 또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존재 있는 걸로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얘는 8개. 왜냐면 4S 2개, 4P 6개. 그렇게 해서 총 8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체각 원자가 비슷한 것들끼리 이어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7개는 7개끼리, 1개는 1개끼리, 그 다음에 8개는 8개끼리. 이렇게 해서 이어 붙이시게 되면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 일단 A 같은 경우서는 A는 D와 짝을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서는 얘는 E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서는 F와 함께 짝을 지어서 총 3쌍의 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18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A와 D, 그 다음에 B와 E, 그 다음에 C와 F 이렇게 각각 3쌍이 만들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18번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0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0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각각마다 원서들이 있어요. 해당 원서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주기율표에서 어느 쪽에 속할지 구분을 해보라, 그냥 구분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어느 쪽에 속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냈을 때, 이때 앞서 문제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느 쪽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최각전자 얘가 몇 개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A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A번 같은 경우는요, 체외각전자 지금 3S1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주기에서 그 체외각전자가 한 개 있다는 걸 얘기해 볼수 있거든요. 체외각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몇 쪽에 속하냐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느냐? 바로 1쪽에 위치하고 있겠구나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원소는 어느 원소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바로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1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3s2, 3p3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토대로 해서 최각전자를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 최각전자가 5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각전자가 5개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5족인가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아쉽게도 5족이 아니라 여기서 10을 더한 15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얘는 5개가 아니라 15족이어야 되나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 사이에 이제 3족부터
10조까지 거기에는 이제 전이 금속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10조까지란다. 아마 12조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조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한 건너 띄어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근데 잠시만 12조 그치. 그래서 3족부터 12조까지는 얘는 전이금속입니다. 그래서 1족과 2족 그 다음에 13족부터 18족까지 이렇게 해서 딱 나눠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제 알기로는 이제 전형 원소 그런 계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형 원소 함정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겠을 거예요. 전인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 막 오셔서 보는 파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웬만한 이런 막 최각전자라든가 원자과 전자 막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면서 뭐 옥텟 규칙 했던 옛날에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했던 그런 화학 개념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다 전형 원소 1족과 2족, 그리고 13족부터 18족. 얘네들의 한정에 대해서만 다룬 개념들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은 아마 좀 편해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이제 엮어서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화학 같은 경우서는 예외가 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든 이제 정립을 하겠다고 막 규칙을 찾아서 또 어떻게든 막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막 법칙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또 화학에 편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 좀 청개구리가 굉장히 많아요. 나 이렇게 안 할 건데? 아니, 나 이렇게 안 할 건데? 이러면서 예외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조금 개념에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긴 이걸 또 우리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는 것도 한계인 것도 좀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애초에 아직 현대 과학이 제대로 그런 걸 아직 잘 못 잡아요.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족과 체각전자가 한 개, 두 개 같은 경우는 1, 2족이라고 알고 계신되지만은 3개 이상부터는 거기에다 10을 더해서 족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체각전자가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13족. 그리고 체각전자가 7개가 있다. 17족.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유도리를 발휘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돌아와서 B번 같은 경우는 15족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다라고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3주기의 15족 이 친구 만약에 원소가 어느 원소냐라고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인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3주기 3s2 3p6 그렇게 되면은 3주기에 있는 POB까지 다 채워져 있는 모습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체각전자 같은 경우는 총 8개가 있다는 모습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체역전자 8개라는 거는 그 말은 이 친구는 총 18쪽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3주기의 18쪽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3주기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는 아르곤이라는 거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번에 있는 전자 배치를 보시게 된다면은 4x2 3d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선 문제에서 디오비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다면 이 친구에 대한 최각전자를 어떻게 얘기해 보게 되냐 하면은 얘는 최각전자가 놀랍게 2개예요. 왜냐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주기 있는 친구가 4주기다 보니까요. 그래서 최각전자는 2개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는 2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3D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디오비탈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요. 전이금속 계열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전이금속 계열이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이금속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얘들을 다 더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얘들 한꺼번에 다 더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족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S와 PO비탈로만 다뤄져 있다면 좀 편하겠지만은 디오비탈이 있을 경우에는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얘네들은 아마 조금 번거로운 요소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더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개와 그 다음에 8개 다 더해서 총
10개가 있다라는 거. 즉 10개 된다. 얘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라면은 총 이제 10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각전자는 2개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결국엔 이제 족을 물어보자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 친구는 그 10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주기율표를 좀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 주기율표를 토대로 해서 해당 친구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하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8번 쪽이니까 아마 니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맨 마지막에 아이언일 테니까, 음. 얘에 해당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니켈.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니켈일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음,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 해외각전자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원래는 그게 가장 베스트기는 한데 이제 디오비타 이런 식으로 어, 전이금속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각 전자 수만으로 이제 족을 결정짓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오비탈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4S랑 3D 얘네들에 있는 숫자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NS와 그다음에 N-1 디오비탈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자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P라고 하고 Q라고 하게 된다면 각 전자의 수에 대해서 P와 Q라고 하게 된다면은 얘에 대한 이제 족에 대한 값은요. 그냥 P랑 Q를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막 이렇게 저도 뭐, 확실하게 이게 막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최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권장드리는 거다 보니까요. 굳이 제가 하는 풀이에 대해서 이게 꼭 옳다 아니면 이게 정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뭐 설명이기도 하고요. 이게 틀린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설명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D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쪽에 속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D번은 10쪽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8.20번의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A번은 1쪽, A번 1쪽, 2번은 15쪽, C는 18쪽, 그리고 D는 10쪽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20번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8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8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A부터 H까지 있는데요. A부터 H까지에 대해서 이온들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해당 이온들에 대해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차례대로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써보기 전에요. 일단 얘들은 이온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전자 뭔가 몇 개씩 빼먹거나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추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빼야 될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요. 일단 중성 상태에 대한 전자 배치를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해당 이온들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 과연 어떤 식으로 갖춰줘야 될까? 그거를 좀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성 전자 배치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이온에 대한 전자 배치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트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게 된다면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3주기에 위치하고 있는 1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전자배치를 얘기해보게 된다면 1s2, 2s2, EP6, 그 다음에 3s1까지입니다.
이런 친구가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Na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자 한 개가 없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자 한 개가 없어지게 됐을 때 전자 한 개를 없앤다라는 거는 이제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최각에 있는 친구들, 마지막 줄에 있는 친구에 있는 전자를 없앤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서는 가장 최각에 있는 친구가 3S이다 보니까 이 3S1에 있는 전자를 없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Na 플러스로 존재하고 있을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1s2, 2s2, EP6까지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 이러한 전자 배치들 같은 경우서는 이제 또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느냐? 이제 네온과 같은, 아니지, 어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비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비번 같은 경우서는 마그네슘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주기 2족에 해당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3주기 2족이니까 일단 ES까지는, 2주기까지는 다 채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주기에서 2족이라 했었으니까 최고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3S2까지 있게 될 거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Mg2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 될 건데요. 이가 양이온이 된다는 거는 체각에 있는 전자 쪽에 버리게 될 거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A번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구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B번까지 이온에 대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이렇다라는 거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게 되면요. 염화이온인데요. 염화이온에 대해서, 그럼 염소에 대해 얘에 대한 전자배치는 중성에 됐을 때 중성에 대한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얘는 3주기 17종입니다. 그래서 3주기에 최각전자 7개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음연이 됐다라는 거, 전자 한 개를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추가하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추가하게 되느냐? 가장 최악에 위치하고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전자를 하나 더 추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3P에 대해서 3P에서 지금 하나가 더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자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s2, 2s2, EP6, 3s2, 여기서 3P5였는데 거기에 전자 하나가 추가돼서 3P6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염화이온에 대한 전자 배치가 이렇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자 배치를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전자 배치 같은 경우는요, 3주기 18쪽 원소인 아르곤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도 쉽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버 안에 있는 칼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포타슘이라고도 불리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4주기 1쪽에 있는 친구이다. 그러면은 3주기까지 일단 다 전자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1s2, 2s2, EP6, 그 다음에 3s2, 3p6까지는 다 채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4주기 1쪽이니까 4s1까지 이렇게 중성에 대한 전자 배치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양이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전자 하나를 버리겠다라는 거. 가장 최각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전자를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친구들로 써보시면 되는데요. 1s2, 2s2, EP6, 3s2, 3p6까지 있게 될 거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C1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 간단하게 표현해서 AR,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칼슘인데요. 칼슘 같은 경우는 4주기 2족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 배치를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3P6까지는 다 써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S에서 얘는 1이 아니라 2라는 거. 최애극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성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 근데 이가 양연이 된다라는 거는 그 최애각 있는 2개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또 어떻게 되느냐? 기본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 말은 즉슨 아르곤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인데요. F번부터는 이제 전이금속에 해당하는 친구다 보니까요. 조금 복잡할 겁니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철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전이금속에 해당하는 친구인데요. 아마 사주기 쪽에서 그 3D 오비탈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편집으로 혈에 대한 그 주기율표 어디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좀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일단 4주기까지 4S까지를 일단 채워주시면 돼요. 4S까지는 채워주시면 되는데 ES2, ES2, EP6, 3S2, 3P6, 4S2까지 있는데 이제 전이금속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3D에 있는 전자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4개까지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쪽에 있구나 라는 거 그게도 좀 쉽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디오비탈에 대해서 3D가 4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린 전자를 2개를 뺄 거예요. 전자를 2개를 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내가 적었던 데가 3D4이니까 그러면은 3D2로 이렇게 해서 적으면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혼을 한다는 거는 가장 맨 최각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를 빼시면 되는데요. 최각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는 3D가 아니라 4S죠. 왜냐? 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기다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주기니까 가장 겉껍질에 존재를 하고 있을 전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 2개를 뺀다는 거는 디오비탈인 친구를 빼는 게 아니라 4S 가장 마지막 주기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전자를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최각에 있는 전자를 빼시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최각에 있는 전자를 빼시면 되는 거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철, 이가 양이온에 대해서 이가 철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을 전자 배치를 써보게 된다면은 1s2, 2s2, 2p6, 그다음에 3s2, 3p6 원래는 4S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4S 2개 다 없어져 가지고 3D 포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D오비탈은 거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오비탈을 다 빼서 없을 때 그때 D오비탈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P6까지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르곤에다가 3D4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전자 배치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번에 있는 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전자 배치를 일단 먼저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1s2, 2s2, 2p6, 3s2, 3p6 지금 이라고 쓰지 3p6 그 다음에 4s2, 3d, 9입니다. 이렇게 구리에 대해서 그 중성 상태일 때 전자 배치를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요. 얘에 대해서 이제 전자 2개를 빼보자라고 하게 됐을 때, 이까 양이온이 된다고 했을 때, 이때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최각에 있는 4S 이 친구 2개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리는 철과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1s2, 2s2, 2p6 그냥 4S만 없애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3s2, 3p6 그리고 4S가 없어져서 3D9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게 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다가 3D9가 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연도 이제 여러분들이 G번까지 얘기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알게 되실 겁니다. 이때 그 아연 같은 경우는요 3D10까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1s2, 2s2, 2p6, 3s2, 3p6, 4s2 그다음에 3d10까지 꽉꽉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건데요. 여기서 전자 2개를 빼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4s
얘네 두 개만 빼시면 된다라는 거. 왜 자꾸 전자 두 개를 빼나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F부터 H번까지는 다 지금 두 개의 전자를 빼는 E 플러스 이가 양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계속 빼고 있었다라는 거. 만약에 한 개를 빼고 있었다라면은 이제 4S에서 하나만 빼서 4S1만 남겨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 개를 다 빼낸 거니까 4S를 다 지워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ZN2 플러스에 대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1s2, 2s2, 2p6, 3s2, 3p6, 3d10까지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표현하게 된다면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다가 3d10을 추가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전자 배치를 표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8.28번에 대해서 각 이온에 대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해 보게 된다면 나트륨은 다음과 같이 그리고 뭐 A번부터 H까지 다 까먹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대괄호 있는 이 친구들 써보시면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써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제가 풀어서 썼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이온들에 대한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28번에 대한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0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0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3 플러스 전하에 이온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해당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3 플러스 전하의 이온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따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A부터 D까지 각각 지금 전자 배치들이 있는데 3 플러스의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3 플러스의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 현재 전자 3개를 버린 상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즉슨 어떤 이온들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다시 채워서 세 개를 다시 채웠을 때 나타나는 원소가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A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A번 같은 경우서는 지금 AR 그러니까 아르곤을 전자 배치에다가 3D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전자 3개를 추가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3D6라는 3D6 된다. 4S2 그 다음에 3D4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원소는 누구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 크롬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A번에 대해서 해당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3 플러스 3의 전하의 이름은 누구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CR 크롬 이게 3가 크롬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이온의 이름은 뭐냐? 뭐 크롬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온들의 이름 뭐 크롬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CR3 플러스 3가 크롬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삼각형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B번 같은 경우서는 아르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전자 3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전자 3개를 추가해 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일단 4s2 전자 2개를 묶고 하나 3d1에다가 이렇게 전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이제 전이금속을 찾아보시게 되면요. 이 친구는 스칸듐이 됩니다. SR. SR이란다. 그 SC. 그쵸. SC. 스칸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를 3개 버린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SC3 플러스. 그러니까
삼가스칸듐이 되겠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삼가스칸듐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10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었지? KR, 크립톤이거든요. KR4D6라고 되어 있는데요. KR4D6.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그 사주에 거의 꽉 채워진 그 친구로 보시면 되거든요. 18쪽 친구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그 전자 세 개를 더 추가해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까를 보게 되면은, 일단 5주기 4D가 있다라는 건 일단 OS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OS가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4D만 남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OS 두 개에다가 4D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중성 원자에 대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얘에 대해서 중성 원자를 전위금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게 된다면요, 얘는 누구냐면요, 그 RH, 로듐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로듐. 저도 오늘 이거 문제 풀면서 알았어요. 로듐이라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전자 세 개를 버려서 3 플러스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KR46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 이온에 대한 이름을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RH3 플러스. 그러니까 3가 로듐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번 같은 경우는요, 제논인데 그 XE4F14 OE6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XE, 이 XE라는 건요, 제논을 의미해요. 아마 5주기였나 6주기였나 아무튼 그런 친구, 생각보다 꽤 좀 규모가 큰 친구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친구까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냐, 좀 무서운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이런 애들은 살짝 좀 특이 케이스에다가 억가인 친구다 보니까요, 볼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좀 풀어보셔도 돼요. 여기 지금 F, 뭐 악타늄이었나? 란타넘이었나? 아무튼 그런 친구도 있는데, 얘는 이미 꽉 차 있는 친구다 보니까 딱히 여러분들 이걸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굳이 얘까지는 건드진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애초에 일단 지금 마지막 친구를 보시면 디오비탈이 있어요. 디오비탈이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에 S오비탈이 있었었는데 빠져버렸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전자 3개를 넣게 되면 어떤 식의 모습으로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제논에다가 일단 사이프까지는 그냥 그대로 냅둬주시면 되고요. 6S, OD가 있으니까 6S를 써보시면 되겠죠. 6S2 OD7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얘는 그냥 뭐 악타늄인가 란타넘인가 아무튼 그런 친구라서 딱히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얘들로만 보면서 얘에 해당하는 친구는 누굴까라고 그 주기율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찾아보시게 되면요, 이 친구는 IR이라 해가지고 이리듐이라는 친구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볼 일이 많이 없는 친구예요. 오늘만 잠깐 보고 말 친구라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 이리듐에 대해서 지금 전자 3개를 버려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리듐의 이온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IR에다가 3 플러스라고 써보시면 되고요. 3가 이리듐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답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8점 30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 그 3 플러스 3 전화에 대한 이온을 갖고 있는 이름들을 써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A번 같은 경우에는 CR3 플러스, 그러니까 3가 크롬이 되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SC3 플러스 3가 스칸듐이 되겠다. C번은 RH3 플러스 3가 로듐이 되겠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D번은 IR3 플러스 3가 이리듐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 각각 다 이렇게 답을 써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점 30번 문제 풀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점 32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점 32번 같은 경우는요,
등전자 상태인 것끼리 묶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어져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원소들을 좀 이온이라고도 얘기해보는 것도 낫겠죠? 원소와 이온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등전자인 것끼리 묶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등전자 상태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등전자 상태라는 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자가 같은 상태끼리 묶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전자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자의 개수가 같은 동일한 이 동일한의 동일한 그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것들끼리 묶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이온들에 대해서 얘들은 아니면 원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전자 개수가 되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이제 대학화학을 건들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화학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이온들 해당 이온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주기율표까지 좀 참고해서 오게 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화화학을 입문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이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각각 이온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베릴륨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BeE 플러스 이 친구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 친구는 베릴륨입니다. 베릴륨에서 이가 이온이 된 친구인데요. 일단 중성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베릴륨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이주기 이중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1s2, 2s2인 해당 원소인데 얘가 지금 E 플러스라고 한다는 건요. 이가 양이온이 있다는 건 전자 두 개를 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 두 개를 뺀다는 거는 ES2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B2 플러스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전자 배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1s2가 된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해가지고 중성 원자에 대해서 이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추가를 하냐 빼느냐 그래서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참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플로린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2주기 10초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1s2, 2s2, EP5까지 존재하고 있을 친구인데요. 17쪽이다 보니까 최애값 전자가 7개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래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음이온을 띄고 있게 되는데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전자를 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 그냥 마이너스만 있으면은 전자 하나만 추가한 상태인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전자를 추가를 함으로써 이제 1s2, 2s2, EP5에서 EP6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에 대한 그 플로린과 이온, F-에 대해서 갖고 있을 전자 배치를 얘기를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철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는 이제 전이금속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전이금속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걸 좀 인지를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철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전자 배치를 좀 얘기해 보게 되면은 1s2, 2s2, EP6 그 앞에 있던 문제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EP6까지 하고 3s2 그 다음에 3p6 그 다음에 4s2 그리고 3d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 E 플러스라는 거는 전자 두 개를 버리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E 플러스에 대한 전자 배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가장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 주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전자를 제거하시면 되기 때문에 ES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S를 4S2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S2를 제거해 보시게 된다면은 어떤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느냐? 1s2, 2s2, EP6, 3s2, 3p6, 그 다음에 3d6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1s부터 3p6까지는 이제 아르곤에 대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다가 3d6를 추가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해도 됐다라는 거 그걸 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기
15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전자배치를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됐을 때 질소 같은 경우서는 1s2, ES2, EP, 3까지 있습니다. 15족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는 5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S 오비탈 2개, P 오비탈 3개, 총 5개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친구가 3-가 됐다라는 거는 전자 3개를 더 추가했다라는 거. 그걸 인지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럼 전자 3개를 더 추가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EP에다가 3개를 더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전자 배치로 표현해 보게 된다라면요. 1s2, ES2, EP6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1s2, ES2, EP6까지 있다라면은 이런 친구들은 어떤 전자 배치를 갖고 있냐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느냐? 살짝 이제 네온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헬륨 같은 경우서는 뭐 좀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원소죠. 일주기에 있는, 일주기 18쪽에 있는 아주 심플한 친구라는 거. 그래서 얘는 뭐 딱히 얘기는 안 할게요. 얘는 그냥 1s2까지만 그냥 채워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베릴륨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베릴륨과 베릴륨의 이가 양이온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S, E-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황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이제 3주기 16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3주기에, 그 다음에 체외각 전자가 6개로 여러분들이 전자를 배치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한 다음에 3P, 4. 이렇게 해야 체외각 전자가 6개가 되겠죠? 3주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황에 대해서 전자 배치는 중성 원자에 대해서 전자 배치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E-가 되었다라는 거는 전자 2개를 더 추가를 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체외각 전자에 있는 여기 특히 이 3p 오비탈에다가 전자 2개를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황 E- 같은 경우서는요 1s2, 2s2, EP6, 3s2, 3p6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는 간략하게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코발트 같은 경우서는 지금 3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코발트는 철과 마찬가지로 전이 금속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단 코발트에 대한 전자 배치를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1s2, 2s2, EP6, 3s2, 3p6, 4s2, 그 다음에 3d7까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에서 지금 이제 전자 3개를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자 3개를 빼보게 된다면은 이제 일단 4s2를 먼저 다 빼시게 되면은 아직도 하나 더 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3D에 있는 전자를 하나 또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S에 있는 2개 다 빼고 3D에 있는 거 하나 빼고 그렇게 하게 보게 된다면은 CO3 플러스 코발트 3가 양이온 같은 경우서는요 1s2, 2s2, 3s, EP, EP6, 3s2, 3p6, 3d6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곤이 남았는데요. 아르곤은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조금 바로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1S부터 3P까지 꽉 채우는 게 아르곤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그래서 아르곤 같은 경우서는 그냥 1S2, ES2, EP6, 3S2, 3P6까지 이렇게 전자 배치를 얘기해 보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 배치를 전부 다 맞췄어요. 전자 배치를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등전자 그러니까 전자계 수가 같은 것들끼리 이제 우리가 묶어보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짝을 지어보게 된다면은 일단 베릴륨이랑 헬륨 얘들은 같은 전자계수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쌍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로린이랑 질소 플로리랑 질소랑 똑같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과 아르곤
황과 아르곤 같은 경우에서는요, 보시게 되면은 둘 다 아르곤에 대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 2가 양이온과 코발트 3가 양이온 얘들이 다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얘들끼리 다 이제 등전자를 묶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묶어볼 수가 있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 베릴륨 이가 양이온과 벨륨 이가 양이온과 헬륨 이들이 같은 등전자 상태라는 거,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같은 이치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음이온과 그 다음에 질소 3가 음이온 이렇게 서로 같은 등전자 상태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 E-와 아르곤 얘네들은 같은 등전자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해당 전자 배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철 같은 경우는요, 철 2가 양이온 같은 경우는 코발트 3가 양이온과 같은 등전자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며, 해당 전자 배치는 아르곤의 기본 전자 배치를 가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3D6를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전자 배치로 등전자 상태이구나 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총 4쌍의 쌍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8.32번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총 4쌍의 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32번 문제 풀이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8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8번 같은 경우서는요, 주어진 원자가 있습니다. 나트륨, 알루미늄, 인, 염소,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 순으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5개의 원소를 감소하는 순으로 나열하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개념 문제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이용해 보시면 되느냐, 해당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유효핵전화에 대한 관계,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원자 반지름에 대한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해당 개념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앞장에 있는 대학화학 교재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좀 대학 교재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화학 원 교재를 보시는 걸 좀 적극 권장드립니다. 거기에서 개념이 조금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대학교는 좀 살짝 불친절하게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좀 친절한 설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EBS라든가 이제 메가스터디 뭐 그런 이제 강의에 있는 화학 내용을 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려요.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일단 혹시나 싶어서 간략하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원자 반지름, 그러니까 뭐 원자든 이온이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서는 유효핵전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유효핵전화는 건요. 그러니까 그 원자핵 있잖아요. 그 원자핵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플러스 이 전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이 얘기를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기입니다. 주기 껍질. 이 두 가지가 대부분 이제 원자 반지름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유효핵전화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그 원자 안에서 이제 전자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극 성향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원자핵에서는 플러스 양극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이 있다면은 끌어당기는 인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인력이 세면 셀수록 잡아당기는 힘도 세다 보니까 크기가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가 만약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끌어당기는 인력의 힘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에 대한 크기가 작아지게 돼요. 원자 크기가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 껍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껍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껍질의 크기, 양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껍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크기가 두꺼워진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이
늘어날수록 좀 더 이제 주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 주기가 클수록 그거에 대해서 껍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껍질에 의한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각각마다 그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학원에서요. 막, 이제 막 이온화 에너지로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있긴 한데 뭐 이런 거는 지금 대학 화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일단 지금 잠깐 냅두고 그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당 이런 식의 느낌으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과연 같은 주기인가 다른 주기인가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주기면은 그 주기에 따라서 일단 먼저 구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3.38번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된다면은 어디 갔어? 3.38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지금 나트륨, 알루미늄, 인, 염소, 마그네슘 있거든요. 얘들은 전부 다 3주기예요. 얘들이 전부 다 3주기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우리 집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주기 껍질에 대한 요소는 지금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오직 유효핵전화에 대한 요소만으로도 보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 유효핵전화 같은 경우는요. 유효핵전화 증가를 어떻게 해서 증가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원자핵에 대한 이 양전화에 대한 세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효핵전화 증가하기 위해서는 원자핵에 대해서 원자핵에 대해서 이 그 양전화에 대한 세기가 증가를 하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증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조기 증가하면 됩니다. 같은 주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조기 증가하면 돼요. 좀 더 다르게 말해보게 된다면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성자에 대한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뭐라고 해야 돼? 양전하에 대한 세기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핵에 대한 세기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같은 족을 주기로 기준을 하게 된다면 같은 주기를 기준하게 되면은 족이 증가할수록 그 유핵 전하가 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살짝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 같은 주기니까 같은 주기에서 족순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감소하는 순이니까 그러면은 가장 작은 순부터 큰 순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감소하는 순으로 나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것부터 차례대로 써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 가장 작은 족부터 써보면 되는데요. 나트륨이 1족, 알루미늄이 이제 13족, 인이 15족, 17족, 2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족이 가장 작으니까 나트륨이 가장 반지름이 클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입니다. 마그네슘이 2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반지름이 작아질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알루미늄이 그 다음 작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은 15족. 그리고 염소, 얘가 17종.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반지름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염소가 가장 반지름이 작고 나트륨의 반지름이 가장 크다. 3주기 중에서. 이렇게도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38번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감소하는 순으로 나열하시오라고 해야 된다면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염소 해당 순으로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38번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0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풀이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풀이라는 거 일단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은 양해를 바랄게요. 일단 8.40번 같은 경우는요. 7A족에서 가장 큰 원소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17A족이라는 건요. 다시 한번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제 17족입니다. 17족 원소에서 가장 큰 원소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가장 크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겠죠. 크기가 큰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해당 이제 문제를 다루는 파트가 하필 이제 그 물리적 성질의 주기적 변화다 보니까 물리적 성질이라는 거는 원자의 크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이제 그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만약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당연히 주기가 가장 큰 17족 원소가 가장 큰 원소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적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그때 해당할 수 있는 17족의 가장 큰 원소 같은 경우는요. 가장 좀 맨 아래 주기에 있는 AT 그러니까 아스탄틴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스탄틴인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AT 이 친구가 이제 17쪽에서 가장 밑에 있는 원소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정답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까지 좀 한정을 잡아가가지고 인공 원소까지 포함시키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가장 큰 친구 같은 경우는 TS로 알고 있는데 테네시라고 부르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인공 원소인데 이 친구가 10척에 위치하는 친구예요. 하필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큰 원소, 가장 밑에 있는 주기를 찾아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자연에서 취급한다라면 아스탄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좀 합성까지 좀 최근까지 다 잡아서 얘기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TS 테네신이 되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뭐 답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없는 것도 크고 여기서 지금 8.40번에서 말하는 가장 크다라는 게 대체 뭘 크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뭘 크다라는 건지 너무 목적어가 너무 불분명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좀 논란이나 얘기해 볼 수 있는 이유가 그 솔루션 같은 경우서는요. 해당 8.40번 솔루션 정답은 플로린으로 돼 있어요. 플로린이 가장 큰 원소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모순적이란 말이에요. 논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왜 굳이 플로린이 솔루션에서는 왜 플로린이 정답일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뭐 판이 바뀐 판이 바뀌면서 13판이었나? 그런 걸로 이렇게 뭐 판이 바뀌어가지고 뭐 원래는 가장 작은 건데 가장 큰으로 바뀌었다라던가 아니면은 문제에서 번역이 잘못되었다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단어가 누락됐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원래는 플로린 정답을 생각한 건데 문제를 잘못 만들었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일단 8.40번 같은 경우서는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리적 관점에서는 뭐 크기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테니까 크기에서는 얘 아니면은 얘가 그나마 좀 옳은 답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솔루션에서 말하는 플로링은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좀 가장 아주 주관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 의견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일단 제 생각에는요. 8.40번에서는요. 솔루션에 있는 플로리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 그나마 얘기하자면 아스탄틴, AT 그런 친구들이 정답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테네신. 그래서 근데 그나마 테네신은 그나마 좀 이제 해당 일반 화학책 나왔을 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을 원소다 보니까 저는 테네신보다는 아스탄틴을 추천드립니다. 네, 뭐 이거는 너무 꽤 주관적인 것기도 하고 정답이 막상 딱히 이렇게 있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해당 문제는 그냥 이제 개념이라든가 살짝 심심풀이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40번 같은 경우서는 여러분들 일반 화학에서 개념을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딱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문제는 좀 무시를 해주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과제라면 어쩔 수 없죠. 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8.40번에 대해서 답은 뭐라고 할 건가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저는 AT 아스탄틴을 쓰겠습니다. 그나마 고르라면은
아스탄틴을 쓰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진짜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센 걸 원한다. 나는 그냥 인공전까지 합해가가지고 센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네시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답에 플로리는 적은 친구들이 있다. 아마 그 친구들은 솔루션만 본 친구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함정에 걸렸다? 뭐 교수님들의 함정일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8.40번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가인지 저도 이제 어떤 의도인지 저도 잘 정확하게 몰라가지고요. 좀 사람들 손이 많이 거쳐진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한 의미라든가 이제 답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알고 계신 풀이에 대한 설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겸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40번 문제 풀이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2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2번 같은 경우는요. 주기율표상 2주기 원소를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이제 두 문제 앞서 있던 몇 문제 몇 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8번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38번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살짝 인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2주기 기준으로 하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결표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거는 1쪽에서 17쪽으로 갔을 때 아니면 뭐 18쪽 쪽으로 갔을 때 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더라. 그거에 대한 이제 경향성을 설명을 하라고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이제 어, 족이 증가한다 같은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족이 증가한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고 있다.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원자 핵에 대해서 양성자에 대한 개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그 말은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양전하에 대한 세기가 증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양전하의 세기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뭐 돌아와서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한다라는 또 그만큼 또 전자의 개수도 증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개수가 증가하게 될 거다. 전자 개수가 또 증가하게 된다면은 전자가 음전하의 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음전하의 세기 그 개수가 많을수록 음전하에 대한 세기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세기가 증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기적으로 뛸 수 있는 전기적 인력이 증가를 하게 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세진다라 얘기인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세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안쪽으로 좀 더 모여들 힘이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원자 핵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전자가 있다라면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얘가 점점 더 크기가 안쪽으로 더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주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족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은 양전하의 세기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 전기적 인력에 대한 세기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김으로써 끌어당기는 세기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더라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경향을 설명하자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해보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왼쪽에서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거는 이제 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족이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 기준으로 족이 증가할수록
그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기적 인력의 전기적 인력 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로 인한 끌어당김으로 인해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서 정리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2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에 대해서는 8.42번에 대한 풀이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4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4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온 반지름이 증가하는 순으로 다음 이온들을 나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질소, 삼가, 음이온, 나트륨, 양이온, 플로린, 그 다음 마그네슘, 산소 이렇게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이온 반지름이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하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온들에 대해서 특징을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전부 다 네온에 대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배치는 다 동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전자 배치면은 뭐 반지름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온이다 보니까 그 원자 반지름에 대한 개념만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 이온이 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추가적인 그 요소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애들마다 각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되는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다음과 같이 지금 같은 전자 배치를 만나고 있을 때 같은 전자 배치를 기준으로 얘기해 보게 됐을 때 양이온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양이온이 클수록 기존 원자에 의한 유효핵전화에 의해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 이제 감소하게 될 거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좀 더 또 추가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그 나트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인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요. 3주기에서 2주기로 떨어져 전자를 제거함으로써 전자 껍질이 떨어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유핵전화에 의한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를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전자 껍질의 이탈입니다. 이 친구가 좀 영향이 꽤 커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해가 가지고 이제 양이온에 대해서 크면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양이온이 증가할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이랑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은 나트륨과 그 다음에 마그네슘 얘들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원자 반지름도 마그네슘이 좀 더 작잖아요. 그 상태에서 전자 껍질을 하나를 겉에 있는 걸 하나 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작은 애가 더 작은 애가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이랑 비교해보게 된다면은 마그네슘이 좀 더 크기가 작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인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요. 음이온 같은 경우서는 음이온이 증가를 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전자를 좀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 껍질에다가 전자를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추가를 한다라는 거는 그 말은 이 전자 같은 경우서는 음이온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전화의 성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는 곳에다가 마이너스 더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전기적으로 청력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밀어나게 돼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 간에 의한 반발력에 의해서 나 좁아 이러면서 서로 밀치고 난리 나게 되어 싸우게 되면서 공간을 넓히게 됩니다. 전자 간 반발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엔 이온 반지름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온에 대한 이제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래서 전자 간 반발력이 증가를 함에 의해 음이온이
여기 이온 반지름에 대한 크기가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말은 이제 플로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산소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질소 3 마이너스, 얘네들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죠? 전자 1개, 전자 2개, 전자 3개 이렇게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자 3개를 추가하는 게 더 반발력이 더 클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크기를 비교해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플로린보다는 산소가 더 크고 산소보다는 질소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 합쳐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여기 얘네들에 대해서 다 합친다고 했을 때 얘와 얘를 합치게 되면은 과연 누가 더 크기가 작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양이온이 가장 작아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전자 껍질 이탈이 굉장히 큽니다. 얘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핵전의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은 전자 껍질 이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 둘끼리 만약에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뭐 좀 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마그네슘이랑 산소 2-랑 얘들이 비교하게 된다면 누가 더 반지름이 크냐라고 하게 되면은 산소가 더 클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 반지름에 대한 변동 요소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온 반지름이 되기 전인 원자 반지름들은 각각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원자 반지름을 이해 못했는데 이온 반지름을 알려고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웬만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원자 반지름에 대한 개념 꼭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나열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증가하는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증가하는 순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큰 순으로 나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적은 거는 누가 되냐? 바로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가장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가 되겠다라는 거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8.44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마그네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트륨, 플로린, 산소, 질소 순으로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가장 작고요. 질소 3가 음이온이 가장 큰 이온 반지름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44번 문제 풀이에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6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6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이온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음이온이 지금 셀레늄이랑 텔루늄이 있습니다. 텔루늄?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일단 특징을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둘 다 16쪽입니다. 둘 다 16쪽 원소인데요. 근데 아마 제 알기로는 셀루늄 같은 경우는 얘가 4죽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루늄은 얘가 5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족이지만 하지만 다른 죽입니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과연 누가 더 클까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 일단 같은 족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 같은 족이니까 같은 화학적 성질을 띠고 있을 거라는 것도 얘기해볼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음이온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게 된다면 음이온의 세기도 지금 똑같아요. 음이온 세기도 동일하다 보니까 전자간 반발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유추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뭘로 알아볼 수가 있을까라를 해보게 된다면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기에 의한 요소로 우리는 반지름에 대한 크기를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전자 껍질에 대한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크면 클수록 그거에 대한 껍질의 수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반지름에 대한 크기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말은 결국에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4주기와 5주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 당연히 5주기가 더 클 거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당연히 주기가 큰 친구가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확실히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8.46번에 대해서요, 그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둘 중 누가 더 크냐라고 하게 됐을 때 당연히 텔루늄이 더 클 거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텔루늄에 대해서 얘의 주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에 의한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한 반지름 크기가 증가로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텔루늄이 더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들에 대해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서 경향성 그것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해당 이제 그 이온 크기라든가 원자 크기는 어느 때에 쓰냐라고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일반 화학에 넘어서 무기 화학에서 이유 그 입체 구조를 좀 설명할 때 참고를 할 만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화학에서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이제 크기가 생각보다 좀 결합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결합 위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크기들을 알아야 나중에 무기화학이라든가 유기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개념 연계로 생각하기 좋다라는 거. 그래서 배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일반 화학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8.46번에 대한 문제 풀이는 계속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8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8번 같은 경우는요, 네온과 크립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끄는 점이 지금 각각 영하 245.9도와 영하 152.9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이용해서요, 아르곤의 끄는 점은 얼마인지 추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네온과 크립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네온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2주기 18쪽인 친구이고요. 그 다음에 크립톤 같은 경우는요, 얘는 4주기 18쪽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아르곤 같은 경우는요, 이 아르곤은 3주기 18쪽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네온 같은 경우서는 영하 245.9도에 대한 끓는 점을 갖고 있고, 크리톤 같은 경우서는 마이너스 152.9도에 대한 그 끓는 점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마다 지금 이제 18쪽의 친구들 보게 된다면 비활성 기체인데요. 비활성 기체들에 대해서 각각마다 원자량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끓는 점을 형성하게 되는 요소들 중에서는 이제 원자량이 가장 큰 요소라고 좀 뭐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같은 경우서는 그 쌍극자 모멘트를 좀 이용해 가지고 뭐 극성이냐 막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끓는 점을 좀 결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네온과 아르곤 그다음에 크립톤 이 친구들 보게 되면은 이제 비활성 기체이다 보니까요, 살짝 무극성 성향 띄고 있다라는 거 그걸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끓는 점을 결정짓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얘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분산력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분산력 같은 경우서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이제 분자량 또는 원자량에 대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분자량 또는 원자량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분산력에 대한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러한 힘에 의해서 끓는 점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끓는 점이 크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게 되면은 살짝 이제 비활성 또는 그 무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분산력이 크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분산력이 크다라는 거는 살짝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 분산력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분자량도 어느 정도 한몫은 하고 있을 거라는 거. 뭐 이 분산력 같은 경우서는요, 분자량뿐만 아니라 뭐 결합 모양이라든가 결합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비활성 기체에다가 무극성, 그러니까 이런 비활성 기체들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끓는 점이 크다라고 한다는 거는 살짝 분산력이 크다. 또 좀 돌려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분자량이 크다라고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량이 크다.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18쪽에 대해서 한정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 원래는 분산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자 라게 되면은 좀 다양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8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럼 아르곤에 대한 끊는 점은 과연 얼마가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3죽이다 보니까 네온과 크립톤의 그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그 아르곤에 대해서 끊는 점을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보게 된다면은 얘에 대해서는 분명 영하 245.9도보다는 당연히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하 152.9도보다는 낮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나 이건 살짝 이제 하수적인 그래도 좀 절반까지 70%의 정답까지는 왔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정답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 문제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단 힌트에서 보시게 되면 아르곤에 대한 성질 같은 경우서는요 네온과 크립톤 성질의 중간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중간값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적 가심 그걸 좀 얘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온에서 나타나는 성질과 크립톤이 갖고 있는 성질, 그 성질에 대한 중간값, 그걸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값에 대한 평균을 매겨보시게 되면은 아르곤에 끄는 점은 대충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평균값을 매겨보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245.9에다가 빼기 152.9 얘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매겨보시면 되는데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245.9 빼기 152.9 거기다가 2를 나누시면 된다는 거. 뭔가 좀 못하겠네요. 15.29가 아니라 152.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마이너스 199.4도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추정을 해보자라고 해보게 된다면은 해당 아르곤의 끓는 용 같은 경우서는 대략적으로 약 199.4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8.48번에 대해서요 아르곤에 대한 끓는 점 유출을 해보자라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약 199.4도가 되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개념들 같은 경우서는요, 그 화학 원에서도 다루는 내용일 거예요. 뭐 어차피 일반 화학에서 다루는 개념이니까 해당 개념들 보시면서 참고해 보셔도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좀 더 친절한 설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그 화학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화학2에 있는 내용도 보셔도 괜찮아요. 아마 제 알기로는 화학2에서 분산력에 대한 그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1과 화학2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 좀 살펴보시면서 뭐 이제 개념 복습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8.48번 문제 이렇게 해서 풀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